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수업인데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첫 수업인데, 5월 첫 수업인데, 책을 새로 받으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인데, 제가 이맘때쯤이면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갈피를 이제 못 잡는 분들, 1차만 해야 되느냐, 뭐 2차도 하느냐, 아직은 이제 1차와 2차를 같이 할 때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반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새로 이 모집을 한 거예요, 반을.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반을 모집했는데, 한 10몇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이제 아침 9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밤 10시 반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자습시키고 야간까지 그렇게 해서 고3처럼 공부를 시켜서 살아남은 사람이 5명 남았는데, 이 5명은 1차 또는 2차를 다 합격했어요. 그 중에 2명은 1, 2차 동차가 됐고요. 2명은 1차만 됐고요. 1명은 2차만 됐어요. 아니 1차 또는 2차 다 됐다고요. 1차 또는 2차. 근데 그 2차만 되신 분은 1차를 2개 차이로 안 됐어요. 1차를 2개 차이로 안 된 2차만 합격이에요. 아무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5월 달부터 해도 가능한데, 그 2차만 되신 분은 그분만 5시에 보내드렸어요. 애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분만 이제 애 찾으러 가야 돼서 5시에 보내드렸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이제 40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아마 그 언저리일 거예요.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분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4명 중에 합격하신 분은 30대 후반의 남자분, 직장생활 하다 그만두고 공부하신 분, 하나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 다음에 1차만 되신 분은 미시족, 이제 결혼은 했지만 아이 부담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마다 요때쯤이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은 대체로 이때쯤 오면은 1차만 하세요라고 권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이 요때 오면은 1차만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해서 합격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이 능력에 따라서 동차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이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학원에서 이제 1차만 하세요 해서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를 하려고 여기 등록을 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계획을 바꿔잡고 자기도 동차를 준비하겠다 해서 아침 9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10시 반에 집에 돌아간 거죠. 아이 둘이 있고요. 이제 애들을 돌봐야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시험 친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주소 좀 불러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사과 한 박스 보내겠대요. 합격했다고. 근데 뭐 합격했으면 합격했지 뭐.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원래 1차만 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절약을 시켜줬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해서 고맙다고 보내준다면서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한 10박스는 보내야 되죠. 아무튼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다 하더라도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죠. 아무리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그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는 시간 중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에서 내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잠 줄여서 공부하는 애들 치고 잘하는 애들 본 적이 없다. 예전에도 그 뭐죠? 잠 안 오는 약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각성제. 잠 안 오는 약 먹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시간은 충분히 자고 평소에 허투루 쓰는 시간이 뭐가 없는지 그런 걸 봐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공부하는 시간 중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제일 많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거 말고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쉬는 시간에 복습할 수 있고요.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복습하면은 그날 공부한 거를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부동산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총론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제가 늘 여기다가 적어 드리죠. 왼쪽에다가 여기 적어 드리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은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총론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죠. 자, 여기서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는 뭐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부동산 특성이라는 거는 해마다 출제는 되는데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저하고 같이 하면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속성이라는 건 중요도가 낮은데 이 중에 공간성이라는 것은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랬죠.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돼서 이제는 출제가 될 만도 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공간성은 좀 체크를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위치성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위주로 하시고 그 외의 내용들은 곁다리로 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일 앞에 나오죠. 부동산 학이 뭐냐? 부동산 학의 성격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곁다리로 좀 봐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에 의해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 개척 이렇게 있죠. 능률화의 원리 요 표현은 이론적인 측면을 말해요. 이론적인 측면을 말하고 응용기술을 개척한다. 요거는 실무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실무 적용. 자, 그러면 이 능률화의 원리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끝나고요.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없는 학문도 있어요. 이론에서만 끝나는 학문을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순수과학. 근데 그 응용기술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런 학문을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맨 뒤에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부동산학은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적용하니까 실무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니까 응용과학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론을 탐구하는 측면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이론을 탐구하는 측면을 과학성. 그다음에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거 이거를 기술성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성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기술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종합이라는 말 있죠. 종합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의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분야의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법경기 하는 거 있죠. 법경기.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부동산학의 성격에서도 3번, 4번은 이제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번의 경험과학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천문학이나 이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 사회과학이다라고 하죠. 이 사회과학이다라는 표현은 중고등학교 때 말하는 그런 과학이라는 표현을 좀 더 넘어서야 돼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이라는 거 뭐 하면은 뭐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생물. 근데 그런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하는 정도고요. 좀 소음이 굉장히 심하네요. 여기가 층수가 꽤 높은데도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네. 아무튼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은 어떤 법칙적인 것을 찾는 것은 다 과학이라 그래요. 규칙성, 법칙성.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죠. 이것도 어떤 규칙성, 법칙성이죠. 그래서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의 어떤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을 사회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접근 방법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있으면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있어요. 뭐 건축학도 있고 토목학도 있고 또 뭐 법학에 공법, 사법 있잖아요. 사법학도 있고 공법학도 있죠. 법학과에 가면 이제 사법학과, 공법학과 이렇게 나눠지죠. 또 경제학도 있고요. 경영학도 있고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어요. 그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다 뭐를 연구를 해요?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 다른 학문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경영학이면 경영학 입장에서만 부동산을 보고요. 건축학이면은 건축학 입장에서만 부동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만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 그래요. 분산식. 자, 근데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관련되는 학문들끼리 묶으면 얘를 기술적 측면 이렇게. 요거는 법적인 측면 이렇게. 요거는 경제적 측면 이렇게요.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서요. 뭐 이거 두 개 학문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학문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3대 측면이라 그러죠. 이렇게 각각의 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요런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이런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이거를 중점식 접근이라 중점식.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을 이제 종합식 접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합식 접근이 되어야 이제 무슨 학문이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연구 방법이 바로 종합식 접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와는 별도로 이제 의사결정 접근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특히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경제적 측면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부동산학에서. 아무튼 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인데 여기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 주체를 셋으로 나누어요. 셋. 하나는 수요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예요. 정부.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민간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 수요자나 공급자를 모두 다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 인간. 합리적 인간이다, 사람은. 그래서 수요자들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냐?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뭔가를 소비를 할 때는 자신의 효용이 가장 높게 되도록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장 효용이 높도록 행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민법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죠. 낭비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효용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허투루 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들고 술을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자신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의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목숨을 이 담보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면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갈 때, 장비를 살 때, 기왕이면 싼 값에 좋은 장비를 산다거나, 항공권을 끊을 때도 똑같은 값이면은 더 편한 항공편으로 간다거나, 요게 바로 뭐예요? 합리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산에 가는 이유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그런 수요나 공급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면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행동한다는 거죠. 이윤이 가장 그럴듯하지 않나요? 소비자들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공급자들은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사람이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단의 합리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 쇼핑 하다 보면은 지름신이 강림할 때가 있죠. 그래 놓고는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는 경제학인 관점에서는 이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간 안 해요. 항상 경제학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의사결정 접근은 이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자, 그런 정도고요.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개념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부동산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게 똑같은 걸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에서든지 간에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부동산 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했듯이 부동산 개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죠.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 법적인 측면은 법에 규정된 거죠. 법에 규정됐는데 그 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법인 민법의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이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이 있는 것은 아니죠.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규정해놓고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협의의 부동산 말고도 준부동산 해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기타 여러 법이 있죠. 여러 법에서 이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합하면은 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 자체를 묻기도 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구분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이렇게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 개념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갖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법경기 이렇게 하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이 단어들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별로 분량이 없죠. 근데 법적인 측면은 뭐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정착물하고 준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가 되어 있어야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봐서 무형 측면이라 하고요. 이거는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봐서 이것도 무형 측면이죠. 이 두 개는 이제 무형 측면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유형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모두 합쳐서 이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해서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복합이 종합이라는 말과 같죠. 종합식 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정착물과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땅에 붙어 있어도 잠깐 동안 붙어 있으면 그거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시개수목 하는 거 있죠. 가시개수목,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이게 임자 만나서 그 집 정원으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임시로 거기 있는 것이지 항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가시개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그랬죠.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뭐 판잣집이라든가 또는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뭐다? 동산이 동산. 그리고 이제 정착물이라 하려면 그러면 이제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건 안 되니까 이거는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죠.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정착물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하나는 독립정착물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종속정착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독립정착물, 독립이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땅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법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와는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와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이거 말고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자, 여기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명찰을 달거나 아니면은 새끼줄을 둘러서 표시를 한다거나 나무 껍질 까서 이름을 써 넣는다거나 이런 게 명인 방법을 갖춘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토지와는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 그루만 해도 되고요. 여러 그루 해도 돼요. 이거는 자, 근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임목이죠. 임목은 임목법상 임목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 이거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요. 수목의 집단. 임목법상 임목 등기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 측량해서 이 도면하고 첨부해가지고 이걸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만들거든요. 그럴 때는 집단을 수목의 집단으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그루만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한 그루만 하든 여러 그루를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 임목도 땅에부터 자라는 상태에서 토지 주인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정착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준부동산으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 같은 관계 없고요. 자, 여기 이제 농작물이 하나 더 있죠. 자, 이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죠. 예, 등기부도 없죠. 그렇지만 독립정착물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생육기간이 길지 않죠. 생육기간이 길지 않고 보통 이제 1년 이내죠. 1년 이내 짧은 기, 1년 안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자라는 그런 농작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밭대기 생각하시라 그랬었어요. 밭대기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밭대기 하면은 이게 땅까지 파는 게 아니라 땅은 안 팔고 위에 농작물만 파는 거죠. 붙어 있는 채로 파는 거죠. 붙어 있는 채로 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독립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독립정착물 4가지 따로 기억을 해야 되죠. 그 외에 나머지 정착물은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그냥 수목하는 거죠. 그냥 수목하면은 요거는 그냥 종속정착물이에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하면은 요거는 독립정착물이지만 가식에 수목하면 뭐예요? 가식에 수목하면은 동산이 동산. 그러니까 이 수목은 운명이 얄궂습니다.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동산도 됐다가 부동산도 됐다가 부동산 중에서도 독립정착물로서 부동산이냐 종속정착물로서 부동산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일단 나누고 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독립정착물 부동산이냐 종속정착물 부동산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착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요거는 중요도가 낮은데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려요. 픽스처에 대한 거예요. 픽스처. 요 픽스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영국, 미국 영어죠, 영어. 픽스가 뭐예요? 픽스. 픽스가 고정시키다, 고치다 뭐 이런 뜻이죠. 고정시키다. TUR, 뭐뭐 하면 뭐뭐한 물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니어처 하잖아요. 미니어처. 미니가 작은 이고 어처 하면은 작게 만든 그런 모형 같은 걸 미니어처라 그러잖아요. 작게 만든 물건. 그러니까 그런 픽스처, 붙여놓은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붙여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욕조라든가 세면대, 수도꼭지, 창틀, 창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동산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면대나 욕조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 물건을 픽스처라고 하는데 요 물건을 번역을 할 때 한 20년 전에 학자가 번역을 할 때 이걸 정착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책에는 픽스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정착물하고 괄호 속에 픽스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강사들이 요 단어를 빼고 인용을 해요. 요 단어를 빼버리면 이게 픽스처인지 우리 민법상 정착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모의고사용이다 하면 돼. 모의고사용. 실전에서는 픽스처를 써줍니다. 실전에서는 픽스처를 써주는데 그것도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니까.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출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이게 픽스처 구분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분 기준. 쟤네들 그 영국, 미국 걔네들도 일단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건물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픽스처면 함께 넘어가는 거고 건물 넘어갈 때 픽스처가 아니면 뗄 수 있는 거죠. 떼서 따로 건물만 넘기고 그건 따로 뗄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걔네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출제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우리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첫 번째는 똑같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떼버렸을 때,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리적 기능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동산이라고 보는 거죠, 동산. 아무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시계 같은 거 있죠. 저런 시계는 떼버렸을 때 아무런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출제를 못 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해? 모의고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정착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착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형이에요, 사실은. 자, 이거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 있어요? 이거는 출제된 적,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부터 달라요. 이 설치 의도예요, 설치 의도. 설치 의도가 자가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 여기에 따라 쟤네들은 달리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나 냉장고 어떻습니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이사 갈 때 그거 다 들고 가는 거죠. 다른 거 이렇게 이 욕조 이런 거 떼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건 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원룸 주택에 있어요. 원룸 주택의 방마다 주인이 풀옵션으로 냉장고하고 침대하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에요? 냉장고, 침대가? 지금 여러분들 민법 제대로 배웠어요? 토지에 그게?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죠? 그럼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건물은 부동산이죠. 자, 그럼 이제 그게 부동산이다 아니다 할 때, 건물에 붙였을 때, 부합이냐 아니냐, 요걸로 보는 거죠. 우리 민법으로는 부합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은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 그때는 부동산이에요. 부합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동산이죠. 부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페인트 동산이죠. 페인트 통 안에 있는. 근데 그거를 페인트 칠해버리면 부합돼 버린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소유주가 그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도꼭지 동산이잖아요. 붙여놨어요. 뭐예요? 부합된 거라고 봐야 되죠. 이사 갈 때 이거 떼갑니까, 이거? 이런 거는 부합이 부합. 우리는 부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요. 쟤네들은 픽스처라고 하고, 우리는 부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 주택이 있는 냉장고, 침대, 부합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이잖아, 동산. 우리나라에서는 원룸 주택이 있든, 우리 집에 있든, 침대, 냉장고는 다 뭐라고요? 동산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룸 주택 거래할 때 이렇게 계약서, 중도금 이렇게 쓰고, 잔금 치르고, 계약금 주고 이렇게 할 때, 계약금 다 치르고 갔더니만, 잔금 다 치르고 갔더니만, 방마다 있던 냉장고, 침대 다 없어요. 원룸주택. 자, 이거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할 말 없어요. 그 원룸주택을 판 거지, 이런 동산까지 판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약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개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근데 쟤네들은 특약을 안 해도, 이 말이에요. 특약을 안 해도 걔네들은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픽스처라고 보는 거예요, 픽스처. 걔네들은 이렇게 부합되어 있느냐, 이런 걸로 픽스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본다면, 이걸로. 자가 목적이면은, 그때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임대 목적이면, 픽스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출제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원룸주택에 있는 냉장고, 침대를 부동산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아예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특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보는 관점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함부로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것들이 있어요.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 딱 그 자리에 맞게 고안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리 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자리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픽스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을 잘못한 그 교수 책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를 교회용 의자를 예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 교회용 의자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이죠.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어디까지 동산이지, 그거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뭐라고 본단 말이에요? 픽스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교회용 의자가 뭐예요? 그 길게 돼 있어서 이게 앞자리 뒤 등받이에 뒤쪽에다가 이렇게 판을 덧대어서 이렇게 성경책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교회용 의자예요. 이거는 걔네들은 픽스처로 본다는 거죠. 동산이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출제되겠냐고, 이게 함부로. 이게 우리 민법에 정착물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어떻게 출제돼요? 반드시 픽스처라는 걸 쓰고 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픽스처라는 걸. 잘못해서 정착물 했다가는 이제 바로 출제 오류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제 이의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픽스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당사자 관계요. 당사자 관계. 여기서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이렇게. 자, 저기 뭐죠? 블라인드 같은 거. 자, 블라인드 같은 게 이제 내가 이제 새를 들어가 살고 있는데 원래 임대인이 해놓은 블라인드예요. 원래 임대인이 해놓은 블라인드예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블라인드 같은 것이 함께 넘어가는 거요? 안 넘어가는 거요? 넘어가는 거죠. 새로 산 사람한테. 건물 넘어갈 때. 자, 근데 내가 들어가서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블라인드예요.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블라인드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거를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는 이거는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뭐고요? 동산이라고 보고요.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픽스처로 보는 거예요. 픽스처.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뭐가 되는 거고요? 픽스처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동산. 이렇게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출제되더라도 픽스처라는, 실전에서 출제된다면은 픽스처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는 이걸 안 쓰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봐서 우리 민법상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 픽스처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서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픽스처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다 됐고요. 뭐 중요도는 낮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광해부동산에서 나머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해부동산에서 협의부동산에다 뭐를 더하는 거요?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서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측면에서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동산 또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및 무형의 권리를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하죠. 그래서 1번에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동산이 있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 등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이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음에 어업권도 있죠. 수산업법상 이렇게 어업권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부동산. 임목도 마찬가지.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20개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죠. 그래서 임목은
독립정착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에서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나 영속성, 부중성을 가진 재화라는 관점에서 보죠. 자, 이거는 그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들 이제 이 단어만 구별하시면 돼요. 5개. 그다음에 밑에 계량물, 자, 이거 참고인데요. 요거는 이제 계량물은 그 밑에 기억, 니은 2개 나누어졌는데 토지에 대한 계량물과 토지상의 계량물 있죠. 토지에 대한 계량물은 보통 택지 조성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택지 조성할 때.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토지상의 계량물은 조성된 후에 올라가는 것이 토지상의 계량물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복합 개념, 이거는 아까 법경기, 유형 측면, 무형 측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동산학에서 파악하는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다 하는데 그 구별 개념들이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파악할 때 법경기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부르거나 또는 토지와 임목, 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복합 건물 있죠. 이거는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건물을 복합 건물 합니다. 우리 주상 복합하죠. 건물이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복합되어 있죠. 또 관상 복합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 관상 안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관공서와 상가가 함께 있어요. 관공서와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관상 복합,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자, 이제 부동산 분류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